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서울 독산동으로 이사가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재작년 여름, 우리 가족은 서울 독산동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사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보증을 섰다가 잘못되는 바람에 우리 가족이 피해를 입고 원래 살던 집이 압류되어 적은 돈을 모아 월세집으로 이사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로 이사한 집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보다는 작았지만 방이 3개나 있어서 여동생과 저는 따로 방을 쓸 수 있었고 근방에서는 가장 싼 집이었기에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이사를 끝내고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 가족은 힘들게나마 예전의 삶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한 지 2주쯤 지났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와 나누시는 대화를 얼핏 듣게 되었습니다. 이 집이 싼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섬뜩한 이야기였지만 전 나름 집에 만족하고 있었고 또 이사를 가고 전학을 다니는 불안정한 삶이 싫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대화는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꿈을 꿨습니다. 기묘하고 조금 징그러운 꿈이었습니다. 여동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동생의 입에 머리카락 몇 가닥이 삐져나온 것이 보였습니다. 이야기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조금씩 더 삐져나오는 것이었죠. 저는 여동생과 더 길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대화를 멈추었고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기분 나쁜 꿈이라 머릿속에 그 내용이 계속 남았지만 곧 잊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다시 그 꿈을 꾸었습니다. 여동생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번에는 여동생의 입안에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많이 보였습니다. 저는 여동생의 이야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저 머리카락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에 나와 보니 여동생은 마침 밖으로 나가려는 중이었습니다. 여동생에게 꿈 이야기를 말해줄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다시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꿈에서 여동생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번에는 여동생의 입에서 머리카락이 점점 더 길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 머리카락을 당겼습니다. 그러자 여동생의 입이 찢어지면서 창백한 얼굴에 여자가 반쯤 드러났습니다. 그 여자는 뻥 뚫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저는 너무 놀라 소리치면서 머리카락을 더 세게 당겨 여자의 머리를 빼냈습니다. 그 여자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고 저는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불길한 생각이 들었고 여동생이 잘 자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평소라면 여동생 방에 들어가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동생이 잘 자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여동생은 세상 모르고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안심이 되어 다시 방문을 닫으려는 순간 등 뒤에서 섬뜩한 시선이 느껴졌고 이상한 기분이 들어 고개를 확 돌려보았습니다. 엎드려 있던 여동생의 머리가 180도로 꺾인 상태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의 얼굴이 아닌 꿈에서 본 창백한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눈알은 뻥 뚫려 있었지만 분명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나를 노려보던 그 얼굴은 서서히 사라졌고 한참 뒤에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여동생에게 달려들어 어깨를 흔들며 다급히 깨웠고 부모님을 깨워 여동생이 이상하다고 귀신이 나왔다고 울부짖으며 설명했습니다. 그 후로 여동생에게는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그 꿈도 더 이상 꾸지 않았습니다. 몇 주 뒤 어머니가 저를 불러 동네 아주머니께 들은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이 집에는 모녀가 살고 있었는데 딸이 교통사고로 죽자 엄마가 정신을 잃고 망가졌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정신이 나간 상태로 아무거나 주워 먹고 집 밖으로도 잘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동네 주민들은 그 여자가 안타까워 그냥 지켜보기만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여자가 보이지 않았고 집에서는 심한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해 경찰을 불렀다고 합니다. 경찰이 발견한 것은 심하게 부패된 시신이었고 여자는 죽은 순간까지 무언가를 먹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기도를 막아 숨이 막힌 채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후 이 집에 이사온 가족들 중 특히 여자아이들은 한 번씩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가족도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아 그 집을 나왔고 지금은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지만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여전히 소름이 끼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세탁기. 저와 친한 언니가 이야기해준
그 언니의 친구가 미국에서 겪은 경험담입니다. 2년 전 그 언니의 친구분은 우수한 성적으로 원하던 대학에 붙어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미국에 이사했습니다. 학교와 가까운 곳에 방 2개짜리 괜찮은 집이 나왔고 겉은 조금 낡아 보였지만 내부는 풀옵션이라 바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면 세탁기가 없어 직접 구입해야 했죠. 얼마 뒤 중고 사이트에서 괜찮은 드럼 세탁기를 찾아 구입했고 3일 후 세탁기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상태가 좋아 기분이 좋았던 어머니는 여러 번 세탁기를 써보며 옷도 잘 빨린다고 만족하셨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여동생이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자꾸 주방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면서 소리는 한 2분 정도 반복되다가 아침이 되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여동생이 미국에 와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은 거라 생각하며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어느 날 언니가 밀린 빨래를 하기 위해 다용도실로 들어갔습니다. 세탁기를 돌리는데 그날따라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려서 혹시 벌써 고장 난 건가 싶었지만 그냥 거실로 나와 TV를 보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자다가 여동생이 말했던 주방에서 유리창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처음엔 크게 들리다가 점점 작아지는 소리를 듣고는 별일 아니겠지 하며 다시 잠에 들었지만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언니는 다용도실로 들어가 깨끗해진 빨래를 꺼내려고 세탁기 문을 여는 순간 세탁기 안에서 약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었고 바닥에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언니는 다용도실로 가서 빨래를 건조기로 옮기려는데 갑자기 다용도실에서 퉁퉁하는 소리가 울리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여동생이 말했던 소리가 다용도실에서 그것도 세탁기 안에서 들리고 있던 것이었죠. 누군가가 세탁기 안 유리를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 놀란 언니는 어머니에게 그 일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언니가 잘못 들었다며 믿어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언니는 지난 5월에 졸업하고 8월 중순쯤 가족들과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빈집에서 그 세탁기 안에서 누군가 문을 열어달라며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세 번째 이야기, 우편물. 이건 작년에 제가 제대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복학을 2달 앞둔 저는 학원 다니기 귀찮아서 백수처럼 놀고 있었습니다. 밤새 컴퓨터를 하고 오후에 늦게 일어나 TV를 보고 해가 지면 밖에 나가 놀며 한심한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뻗어 있다가 일어난 저는 숙취가 남아서 머리가 울렸고 잠은 깼지만 침대에 누운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는 집은 빌라나 아파트가 아니라 1층부터 4층이 사무실이고 5층만 우리 집인 상가주택이었습니다. 건물 구조가 천장이 높고 복도와 바닥이 대리석이라서 문 바로 앞에 있는 제 방의 3층에서부터 사람이 올라오는 발소리가 잘 들렸습니다. 어린이날이라 사무실 사람들이 올라올 일도 없고 부모님도 맞벌이셔서 이 시간에 오실 리가 없었어요. 3층, 4층, 5층까지 올라오는 발소리가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택배 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열려고 했는데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은 택배를 집에서 받지 않고 최근에 택배 주문한 것도 없었거든요.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니 택배회사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작은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택배 올 일이 없는데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자 남자가 카메라 쪽을 보며 택배 상자를 들어 보여주었고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주문하고 잊은 게 있나 싶어 상자를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쉽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제가 샤워 중이라 옷 좀 입고 나갈게요. 그렇게 말한 후 안방으로 가서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을 내다봤는데 근처에 택배 트럭 같은 건 없었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강도일 수도 있다고요. 이후 제가 어떻게 대처했을지,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보세요. 욕하고 강도인 줄 아니까 꺼지라고 했을까요? 막상 그 상황에 처하면 절대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가 우리 집까지 알고 있으니 조심히 돌려보내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한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 며칠 전에 이사 갔는데요.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러자 남자는 짜증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 사람 연락처나 주소 아시나요? 아무튼 문 좀 열어보세요.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그는 짜증난다는 듯 재촉했습니다. 저기요, 바쁘니까 빨리 문부터 열어보세요. 본인 아니면 아니라는 서명 좀 해주세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몰라요. 지금 좀 바빠서 문 열기 어려운데 돌아가세요. 남자는 한숨을 쉬더니 5층까지 오느라 목이 마르네요. 물 한 잔만 주시면 안 될까요? 그가 포기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저는 당황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저씨, 그냥 가세요. 그러자 그는 카메라 쪽으로 다가와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택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보고 싶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는 허리춤에서 군용 나이프 같은 칼을 꺼내 택배 상자를 뜯더니 카메라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칼로 난도질한 고양이 시체가 들어있었습니다. 넋이 나가 다리가 후들거렸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는 반쯤 잘려 너덜너덜했고 눈알은 머리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모습에 저는 공포에 휩싸였고 남자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장난감을 보여주듯 웃으며 그 상자를 흔들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는 상자를 내려놓고 카메라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말했습니다. 너 똑똑하네. 오늘 운이 좋았다. 근데 나 너희 집 주소랑 이름, 전화번호 다 안다. 너 목소리도 알아. 오늘은 봐줄게. 조심해라. 다음에 보자. 그가 그냥 돌아가면 언젠가 다시 찾아올 거라는 생각에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핸드폰을 꺼내 조용히 그의 얼굴을 촬영했습니다. 찰칵 소리가 나서 심장이 두근거렸고 그의 얼굴을 찍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유유히 계단으로 내려갔고 저는 주저앉아 숨을 고르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소리가 4층에서 뚝 끊겼습니다. 그가 3층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차마 문을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순간 부모님이 걱정되어 전화에 수상한 사람이 서성이고 있으니 제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절대 오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도착해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핸드폰으로 찍은 그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경찰들은 건물 안을 수색했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고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가 다시 올지 몰랐기에 경찰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인력 부족으로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의 보호하에 짐을 챙겨 외갓집으로 갔고 부모님께도 그곳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강력계 형사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출두하라고 해서 그날 있었던 일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동네에서 강도 살인 사건이 있었고 그때도 군용칼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하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형사님 말대로 보름 후에 범인이 잡혔고 며칠 후 우리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절대로 택배 상자나 우편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완전히 찢어서 버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조선시대의 안악. 조선시대 한 고을의 지아비에 대한 공경이 유난히 깊었던 한 안악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장안의 명의들조차 고개를 저을 정도로 병세가 악화되었다. 마음이 급했던 안악은 소문을 따라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땀을 뻘뻘 흘리며 점괘를 내렸다. 회의, 잡귀야 물러거라. 인왕산 귀신이 노하였구나. 제 너머 인왕산에 커다란 나무가 바위를 가로막고 있어. 그 나무 때문에 병이 들고 있는 게야. 오늘 밤 자시에 그 나무를 잘라야 하네. 환자와 함께 가면 좋겠지만 거동이 어려우니 피부치라도 데리고 가는 게 좋겠구나. 안악은 자정을 기다려 이제 갓도를 넘긴 아기를 등에 업고 날카롭게 갈아놓은 낫을 들고 인왕산으로 향했다. 대낮에도 호랑이가 나온다는 산을 겨울밤에 오른다는 공포를 잊은 채 안악은 아기를 업고 산을 올랐다. 겨울인데도 바지땀이 흐를 정도로 숨이 가빴다. 무당이 말한 바위를 가로막고 선 나무가 저만치 보이자 갑자기 산속에서 귀신이 뛰쳐나올 듯한 공포가 밀려왔다. 안악은 낫을 쥔 손에 힘을 주고 어서 끝내고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으로 황급히 나무를 내리치려 했다. 그 순간 갑자기 뒤에서 무엇인가가 머리를 낚아채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젠 죽었구나. 안악은 두 눈을 질끈 감고 자신을 잡아당기는 잡귀를 향해 낫을 휘둘렀다. 그 후 단칼에 나무를 베어버리고 한 걸음에 산을 내려왔다. 집에 돌아와 안도의 숨을 쉬며 아기를 내려놓으려 포대기를 돌린 순간
안에게 눈에 비친 것은 믿기 힘든 장면이었다. 아기의 목이 떨어져 나가 피로 물든 자신의 옷과 아기의 몸뚱이가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경부고속도로 괴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 차를 몰며 신나게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본 사람이라면 아마 알 것이다. 옥천이라는 지역이 있고 그곳을 지나 추풍령 고개가 나오고 옥천터널을 들어가기 전에는 위령비가 있다. 그 위령비는 경부고속도로를 만들다 희생된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해 지어진 탑이다. 그날 밤 10시쯤 되었을까 점점 피로해졌지만 꾹 참고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 추풍령 고개를 넘어 옥천터널을 막 지난 후 한참 언덕길을 달리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여인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사람은 본래 선한 마음을 지니고 태어났다라는 맹자의 말처럼 나도 모르게 그 여인을 돕고자 차를 세우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저기서 차를 세우면 난 죽는다. 고속도로는 위험하기 짝이 없고 혹여 여인을 이용해 차를 세운 다음 강도들이 달려와 차를 부수고 귀중품을 빼앗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마음을 굳게 먹고 그 여인을 지나쳤다. 그런데 여인을 지나칠 때 느껴진 그 싸늘함이란 차 안에 있었지만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놀란 나는 곧바로 백미러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여인은 그 자리에 없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겨우 진정시키고 옥천 휴게소에 들러 1시간 이상을 쉬고 나서야 다시 핸들을 잡을 수 있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남자친구. 회사에 A라는 사람이 있다. 옆 자리에 있는 A는 원래 말이 없는 편인지 업무적인 이야기를 제외하면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 사내에도 특별히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어느 날 A가 말했다. 대리님,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와 그다지 친하지 않기도 하고 나 역시 연애 경험이 많아 보이는 타입이 아니었기에 혹시 나를 놀리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굉장히 진지해 보여서 아무래도 농담은 아닌 것 같았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가 좋아하는 여자는 말을 해본 적도 없고 길에서 스쳐 지나간 사이였다고 한다. 여자를 많이 만나보지 않은 나라도 일단 대화를 해야 작업을 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일단 말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자 그는 뭘 말하면 좋죠? 말할 타이밍을 모르겠어요. 등등을 물어보았고 나는 적절하게 생각되는 대답을 알려주었다. 며칠 뒤 A가 다시 내게 와서 오늘 그 여자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상담을 해준 것도 있고 A가 반하게 된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일지 궁금해져서 나는 대화가 중단될 때 도와주겠다는 핑계로 같이 가기로 했다. A는 그 여자가 항상 저녁 8시쯤 나타난다고 했다. 퇴근길에 마주치는 모양이었다. 그 길은 주택가라서 가게에 들어가 기다릴 곳도 없었기에 우리는 길가에서 그녀가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8시가 되자 A가 왔다. 하고 중얼거리고는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는 내가 이야기해준 것을 바탕으로 이것저것 말을 걸고 있었다. 이야기가 잘 연결되는 것 같아 내가 낄 자리는 없어 보였다. 솔직히 말하자면 빨리 그 자리를 뜨고 싶었다. 나에게는 A가 말하는 상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A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대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만 보일 뿐이었다. 그 후에도 A는 회사를 잘 다니고 있다. 예전보다 말수가 많아지고 밝아진 느낌이었다. 혹시 연애해요? 내가 묻자 A는 기쁜 듯이 대답했다. 네, 대리님도 보셨던 그분이에요. 대리님 덕분에 잘 됐어요. 나는 그녀와의 진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물어보자 A는 기쁜 듯이 함께 살고 있다고 대답했다. 일곱 번째 이야기, 0. 제가 알던 그 언니는 서울 송파구 마천동의 끝자락에 남한산성 부근에 위치한 오래된 빌라에서 살았습니다. 나중에 무당을 통해 들으니 언니가 사는 집터가 워낙 안 좋아 집 귀신들에 의해 언니의 기가 더 약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어느 날 하루는 학교를 마친 후 집에 돌아와 방문을 열었는데 방 한가운데에 목을 맨 여자가 고개가 꺾인 채로 자신을 보며 웃고 있더랍니다. 언니는 바로 기절했고 자꾸 보이는 환영을 참을 수 없어 결국 고민 끝에 그간의 일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위해 기도를 올리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언니 부모님 두 분 다 천주교 집안이라 믿음이 굉장히 강했답니다. 다음 날 어머니가 안방에서 성모 마리아 상을 향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고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처럼 싸늘해지면서 온몸이 으슬으슬해지더랍니다.
10년을 넘게 외운 미사가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지고 원인 모를 두려움에 기도를 도저히 못하겠더랍니다. 그래서 방에 있는 언니의 동생을 불러 언니를 위해 기도하며 옆에 앉혀놨는데 동생 역시 미사도 외우지 못하고 두 사람 모두 방에서 어쩔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기도에 실패한 그날 밤 성희 언니가 잠을 자는데 무슨 소리가 자꾸 들리더랍니다. 음식을 먹듯 쩝쩝대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귓속말을 하듯이 소곤소곤대는 소리 같기도 하더랍니다.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잘 들어보니 귓가에서 들리는 줄 알았던 소리는 가슴께에서 정확히는 몸 안에서 들리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굉장히 다정하면서도 음산한 여자의 목소리였고 여자는 귓속말 하는 것처럼 소곤소곤대면서 이 말만 계속 되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줌마 누구야? 그 아줌마 쫓아내. 안 그럼 죽여버릴 거야. 넌 내 거야. 8번째 이야기, 움푹 파인 흔적. 지금은 재개발 중이라 다시 짓고 있지만 당시 부모님께서 처음으로 장만하신 집으로 이사 갔을 때 겪은 일입니다. 저희 집은 3층 빌라였고 저희 가족이 사는 곳은 1층이었어요. 제 방은 현관문 바로 왼쪽 방이었는데 작은 창문이 있는 벽 쪽으로 침대를 두었죠. 그 창문은 고장이 난 것인지 한 번에 열리지 않았고 몇 번 힘을 줘야 겨우 열렸습니다. 또한 창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손을 옆으로 눕히면 들어갈 정도의 틈이 항상 남아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 겨울이었을 겁니다.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늦게 오시는 일이 많았어요. 그날도 혼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늦게까지 보다가 제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항상 깊이 잠들지 못하고 선잠을 자곤 했는데 이상하게도 자다가 깨면 꼭 가위에 눌렸어요. 그날은 특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창문에 바람이 부딪히는 소리에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눈동자를 돌려 쳐다본 창문에는 누군가 그 작은 틈에 손을 넣고 미친 듯이 흔들며 작은 창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몸은 움직이지 않고 눈도 감기지 않아서 그 상황을 그대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 창문을 흔들더니 창문이 거의 다 열리자 팔이 들어오고 얼굴이 보였습니다. 흰자가 보이지 않은 검은 눈을 한 여자가 머리를 산발한 채 저를 쳐다보며 입을 찢어지게 웃으면서 방 안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기절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몸은 움직여지지 않고 그 여자가 기어 들어오는 모습을 계속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여자는 창문을 빠져나와 제 침대 위로 기어 올라왔고 검은 눈동자로 저를 바라보며 제가 눈을 깜빡일 때마다 무표정과 활짝 웃는 얼굴을 반복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힘을 주어 눈을 감고 손끝에 힘을 주니 가위는 풀렸고 주위를 살피니 제 방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침이 되어 있었죠. 그 여자가 꿈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방에 혼자 있으니 다시 그 여자가 떠올라 소름이 돋았습니다. 안방에 계신 부모님께 가려고 몸을 일으켰죠. 그런데 침대에서 나오려는데 옆자리에 누군가 누웠다가 간 것처럼 움푹 파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잘 열리지도 않던 그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 후로는 부모님이 늦게 오실 때면 거실에서 자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9번째 이야기, 사건. 단지에서 혼자 생활하던 나는 아파트에서 벌어진 연쇄 사건과 이상한 전화에 휘말리게 되었다. 평소처럼 슈퍼에 다녀오던 중 경찰차들이 아파트에 모여 있는 걸 보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슈퍼에서 만난 103호의 Y씨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Y씨는 내게 묻는다. 댁 방에는 별일 없었어? 갑작스런 질문에 놀란 나는 별일 없다고 답했지만 Y씨는 어젯밤 201호와 101호 주민들이 거의 같은 시간에 눈과 목이 망가진 채 죽은 사건을 말해주었다. 102호 주민은 밤 11시경에 전화가 울리다가 세 글자 말이 들렸다고 했고 그 소리는 무서운 기운을 뿜어냈다. 102호 주민이 공포에 떨자 Y씨는 집에서 같이 묵기로 했다며 내게도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도우러 와달라고 말했다. 이 사건이 우연일지 불길함에 잠기던 나는 11시가 가까워지자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11시가 되자 각 방에서 동시에 전화벨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103호에서도 전화벨 소리가 들렸고 나는 위험을 느끼며 서둘러 Y씨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 전화 받지 마. 하고 외쳤지만 Y씨는 이미 수화기를 들어버렸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세 글자는 하타요였다. 이후에도 전화는 멈추지 않고 102호에서 울렸고 102호 주민도 전화기를 들고 같은 세 글자를 내뱉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살아있었다.
문득 생각에 잠긴 나는 101호와 201호가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서둘러 내 방으로 돌아갔고 다행히 전화는 아직 울리고 있었다. 수화기를 들어 목숨을 구하려 했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소리는 늦었어라는 세 글자였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10번째 이야기, 술래. 이 이야기는 초등학교 때 있었던 한 친구와의 기묘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건이다. 같은 반 친구였던 S는 항상 이상한 행동을 하며 눈에 띄곤 했다. 수업 시간에도 자주 자고 급식만 먹고 돌아가는 것 같아. 모두가 그를 한심하게 생각했고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S는 가벼운 지적장애가 있었던 것 같다. 초등학교 3학년 때쯤 S와 술래잡기를 한 적이 있었다. 종이 울린 후 의자에 앉으면 술래가 지는 규칙이었는데 나는 술래가 되어 가장 먼저 S를 터치했다. 그러나 S는 술래가 되어도 달리지 않고 천천히 걸어 다녔고 종이 울린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모두가 의자에 앉고 혼자 터벅터벅 교실에 들어온 S는 뭔가 울먹이며 내게 다가와 나를 억지로 의자에서 떼어내려 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며 상황은 마무리되었지만 반 아이들은 그 후로 S와 말을 섞지도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았다. 6학년 때는 S와 같은 청소 당번이 되어 좁은 사무실을 같이 청소하게 되었는데 청소가 끝난 후 S가 청소함 앞에 버티고 서서 나를 노려보았다. 그때 터치 안 했어. 라고 말하며 고양이처럼 도망친 S는 매일 나를 피하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곤 했다. 이 상황에 화가 났지만 다시 술래잡기를 시작하고 싶지 않아 참았다. 그러다 마침내 나는 종업식 날 S가 운동화를 갈아 신을 때 터치하고 달아날 계획을 세웠다. 종업식이 끝난 후 나는 교실 밖에서 기다렸고 책가방을 짊어진 S가 허리를 숙이는 순간 그를 터치하고 쏜살같이 도망쳤다. 예상치 못한 S의 반응은 놀라웠다. 그는 죽일 거야. 저주할 거야. 라며 목소리를 쥐어짜내며 날 쫓아왔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그의 필사적인 외침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날 밤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비명이 들려왔다. S의 목소리 같았고 나를 향해 분노를 드러내는 듯한 느낌이 들어 불안했다. 잠시 후 집에 긴급 연락망이 걸려왔고 S가 트럭에 치여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소리를 지르며 도로로 뛰어들었다고 한다. 특히 사고 시각이 내가 집에서 비명 같은 소리를 들었던 순간이었다는 사실이 소름 끼쳤다.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나는 매일 의자에 앉아 지내고 있다. 의자에 앉아 있으면 S가 잡아오지 못할 거라는 이상한 안도감 때문이었다. 이제 나는 마치 그때 S처럼 생활하고 있다. 수업 중에도 자주 자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다. 지금도 누군가가 갑자기 날 쫓아올 것 같은 두려움이 가시질 않는다. 11번째 이야기, 열차. 어느 역에서 매번 똑같은 열차의 운전사가 내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그곳에서는 특별한 교대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운전사는 반드시 열차에서 내려 잠시 열차를 정면에서 바라본 뒤에야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간다. 나는 그 이유를 몰랐지만 차장에서 운전사로 연수를 받고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 연수를 받던 어느 날 베테랑 운전사 야스오지 씨가 오늘은 제일 어려운 루트다. 경험을 단단히 새기도록 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이 긴장감을 주려는 얘기라 생각했지만 야스오지 씨의 얼굴에 떠오른 불안한 표정이 마음에 걸렸다. 마지막 열차에 타고 첫 역을 출발했다. 아직까지 운전은 순조로웠고 3분 남은 정차역이 눈앞에 보였다. 그때 야스오지 씨가 입을 열었다. 다음 역 노선에 뭐가 있든 속도를 엄수하도록. 나는 이상한 말이라 생각하며 웃으며 대꾸했다. 뭐가 있든이라니. 사람이 있다면 치워버리잖아요. 그러자 야스오지 씨는 짧고 무겁게 대답했다. 사람이 있어. 정차역에 다가갈수록 내 마음은 점점 긴장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선로 위에 정장을 입은 남성의 뒷모습이 보였다.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려는 순간 야스오지 씨가 소리쳤다. 밟지마. 나는 혼란에 빠졌다. 남자가 선로에 서 있었고 그 순간 그는 천천히 열차를 향해 돌아섰다. 거리는 30m, 지금 브레이크를 밟아도 늦는 거리였다. 간신히 긴급벨을 울렸지만 남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내 나는 치여야만 했다. 충격은 놀랍도록 없었다. 그러나 남자의 몸이 사라지고 새빨간 피와 살점이 창문을 치고 사라지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마치 슬로모션처럼 모든 장면이 뇌리에 새겨졌다. 야스오지 씨는 미리 준비된 듯 비닐봉지를 내밀었고 나는 그 안에 토하며 교통사고 시 대처를 떠올렸다. 그 후로 야스오지 씨는 정확히 열차를 세우며 나를 진정시켰다. 역에 내리며 열차를 보니 측면에도 정면에도 피 한 방울 묻어 있지 않았다. 망연히 열차를 바라보던 내게 야스오지 씨는 그 역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역은 사고가 많은 곳으로 매일 같은 시간에 다양한 사람들이 열차에 치인다.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운전사들이 돌아가며 교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후 그 역에서 열차가 잠시 멈추고 운전사가 내려 열차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당신은 알고 있으려나. 12번째 이야기, 자취. 저는 사정상 18살에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방을 구할 때 여러 곳을 봤지만 대부분 반지하라 기관지가 안 좋은 저에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부동산에서 신축 건물이 있다며 보러 가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건물은 학교와 시장이 가까운 좋은 위치에 있어서 저는 바로 오케이 했습니다. 원룸의 구조는 1, 2층이 원룸, 3층은 신혼부부가 살기 적당한 투룸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1, 2층은 복도식으로 현관문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고 복도의 양끝에도 방이 있는 특이한 구조였습니다. 제가 처음 계약한 방은 2층 복도 끝에 있는 방이었고 마주보는 방은 편의상 A, B로 하겠습니다. 입주할 당시 건물은 지은 지 얼마 안 되어 계약자는 저를 포함해 3명이었습니다. 다른 계약자들은 밤늦게 일을 마치고 들어오기에 집주인께서 아직 위층 공사가 덜 끝났는데 저녁쯤 퇴근하니 그때 위층 방 불만 꺼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자리도 없어서 시간이 많았기에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입주 첫날 3층에 올라가 불을 끄는데 어두컴컴하고 으스스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각 방에 불을 끄고 내려가려는데 인부 한 분이 소리 없이 올라와 제가 끈 불을 하나하나 다시 켜고 있었습니다. 일이 덜 끝났나 싶어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사하던 인부들에게 어제 본 인부에 대해 물어보니 다들 오후 7시에 퇴근했다고 하더군요. 그때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신축 원룸이 싸고 넓어서 별일 아니라고 넘겼습니다. 문제는 3일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바닥에 물이 차고 키우는 고양이들이 특정 장소를 무서워하며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툭하면 가위에 눌리기 일쑤였습니다. 집주인 아저씨께 물이 샌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건축하셨던 집주인께서 살펴봐도 이상이 없다고만 하셨습니다. 결국 마주보는 B방으로 이사했는데 남양이라 따뜻할 줄 알았던 방에 들어서자마자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이 1년이라 파기하기도 뭐해서 그 방에서 지냈는데 B방도 A방처럼 물이 새고 가위에 눌리기 일쑤였습니다. 매일 밤마다 위층에서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들려 지쳐 윗방에 올라가 봤는데 빈 방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방을 나올 계기가 생겼습니다. 입주한 지 7개월쯤 되던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너무 더워 부엌 쪽 문과 창문을 열고 잤는데 고양이들이 소란스러워서 보니 부엌에 가지 못하고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이웃에게 피해가 갈까봐 부엌 미닫이 문을 닫으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문을 심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 쪽을 보니 미닫이 창문이 덜컹거리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잠이 확 달아나 이불을 덮어쓰고 덜덜 떨다가 고양이가 난동을 부리는 것 같아 미닫이 문을 열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후로는 저녁마다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워 사람이 있을 때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계약을 파기하고 어머니가 사시는 외가집으로 피신하듯 이사를 갔습니다. 만약 그 원룸이 아직도 계약자를 구하고 있다면 2층은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